100억을 가져와도 이 산은 절대 팔면 안 돼요. 소녀는 다급히 할머니에게 다가가 외쳤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목숨처럼 지키라 했던 산을 고작 3천만 원에 넘기는 계약이었어요. 양복 차림의 사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 꼬마를 들여보낸 거야? 그러자 소녀는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할머니, 그 산 10억을 준다고 해도, 아니, 100억을 준다고 해도 팔지 마세요. 잡목만 가득한 쓸모없는 돌산이라 불리던 뒷미산. 그런 산을 외지에서 온 사내가 현금 가방까지 들고 와서 사겠다고 달려든 겁니다. 대체 저 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소녀는 그렇게도 산을 팔지 말라고 외쳤던 걸까요? 봄날 인생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깊은 산골, 이끼골이라 불리는 마을에는 사람보다 나무가 더 많았습니다.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 도는 이른 아침이면 새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세상이 잊어버린 듯한 곳이었죠. 그런 마을에 오늘따라 낯선 검은 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올라왔습니다. 박노순 할머니네 마당, 나무가 사가 한쪽이 기울어진 낡은 평상 위에 검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지퍼가 반쯤 열린 그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가 벽돌처럼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현금 3천만 원. 이끼골 같은 시골 마을에서는 누구도 한 번에 본 적 없을 액수였죠. 가방을 펼쳐 보인 사내, 독고칠이라는 이름의 외지인이 팔짱을 낀 채 느긋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뒷미산 한번 올라가 봤는데 잡목에 돌뿌리만 가득하지 쓸만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무도 못 빼고 세금만 축내는 기름때 낀 돌산이에요. 제가 선심 쓰는 겁니다, 어르신. 옆에 앉은 할머니의 조카인 조팔봉이 거들었습니다. 숙모, 나도 알아봤는데 요즘 산값이 이것보다 못해요. 이걸 놓치면 후회합니다. 임자 나타났을 때 얼른 팔아버리세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자꾸 방문 쪽으로 향했어요. 문틈 사이로 보이는 방 안에 코끝이 빨갛게 달아오른 손자 하늘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발끝이 닳아 안감이 비치는 운동화, 어깨끈이 해진 가방. 서울에서 올 때 들고 온 것 그대로였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할머니 가슴에는 못 하나가 깊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새 신발 한 켤레, 반듯한 가방 하나 사주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산에서 캐온 나물과 약초를 팔아 겨우 끼니를 이어왔는데 12살 먹은 아이 하나가 보태지니 살림은 더 빠듯해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장롱 서랍 깊숙이 손을 넣어 꺼낸 것은 천보자기에 쌓인 낡은 인감도장이었습니다. 평상으로 돌아온 할머니 앞에 독고칠이 계약서를 밀어 넣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했고 이미 독고칠의 서명은 끝나 있었죠. 붉은 인주가 담긴 작은 통이 도장 옆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인주 뚜껑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쾅! 방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고 문 앞에는 맨발의 소년 하늘이가 서 있었어요. 하늘이는 아무 말 없이 평상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독고칠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얇은 두 손이 계약서를 움켜쥐었고 힘껏 찢어버렸어요. 종이 조각들이 허공에서 흩날리는 사이 하늘이가 할머니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섰습니다. 이 산 10억을 준대도 절대 안 팔아요. 아니, 100억을 가져와도 안 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절대 팔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독고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고 조팔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린 것이 어른들 일에 끼어들어 너 때문에 할머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그 말이 하늘이의 가슴 한가운데를 관통했습니다. 독고칠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꼬마야, 어른들 얘기에 참견하면 안 되는 거야. 나지막했지만 그 한마디 안에 담긴 무게는 아이의 어깨를 짓누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평상 뒤에서 무언가를 움켜쥔 할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뱃살이 빗자루였어요.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그 빗자루를 양손으로 꽉 쥐고 하늘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조팔봉을 향해, 독고칠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 위로 땀방울이 흘러내렸지만 빗자루를 쥔 두 손만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썩 나가. 내 손자한테서 떨어져 어서. 독고칠이 멈칫했어요. 조팔봉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났고요. 빗자루 하나 들고 서 있는 할머니와 그 등 뒤에 바짝 붙어 선 맨발의 소년. 독고칠이 구겨진 계약서 조각들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어요. 그리고 조팔봉에게 눈짓을 한번 던진 뒤 검은 가방의 지퍼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급할 것 없다는 듯 양복 소매를 툭툭 털며 차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에서 포기의 기색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먼지를 일으키며 검은 차가 사라진 뒤에도 할머니는 한참 동안 빗자루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평상에 털썩 주저앉은 할머니의 품으로 하늘이가 조용히 파고들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듯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을 뿐이었죠. 1년 전 서울 외곽 고속도로 짙은 안개가 도로 위를 삼키고 있던 새벽이었어요. 아빠의 낡은 승용차 뒷좌석에서 하늘이는 잠이 들어 있었고 앞좌석에선 엄마가 아빠에게 졸리면 쉬었다 가자고 말하고 있었죠. 트렁크에는 할머니 생신 선물로 산 홍삼 세트가 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신 이끼골까지는 아직 2시간이 넘게 남아 있었어요. 그 뒤의 일은 뉴스로만 전해졌습니다. 짙은 안개 속 연쇄 추돌, 차량 7중 충돌. 하늘이는 뒷좌석 에어백 덕에 살았지만 앞좌석의 두 사람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눈을 감았어요. 아이가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엄마도 아빠도 아닌 서류 뭉치를 들고 서성이는 낯선 어른들이었습니다. 고모와 큰아버지였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던 사람들이 장례식장에는 제일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건 위로가 아니었어요. 아파트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 그 돈을 두고 고모와 큰아버지가 병원 복도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하늘이는 내가 더 잘 키울 수 있어. 내가 맡을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내가 맡아야지. 아파트는 내가 정리하고 하늘이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갈 거야. 아이는 병원 침대 위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그날부터 입을 닫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의사에게도 간호사에게도 물론 그 어른들에게도. 그렇게 2달이 흘렀을 때 병원에 허리가 굽은 노인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고무신을 신고 보따리 하나를 든 채로 이끼골에서 버스를 4번 갈아타고 올라온 박노순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침대 옆 의자에 가만히 앉아 하늘이의 손을 잡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거창한 위로도 억지 미소도 없이 주름진 손바닥의 온기만이 아이의 손등 위에 조용히 전해졌죠. 그날 저녁 하늘이가 2달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나 데려가줘.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 날 아침 하늘이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보증금이니 후견인이니 하는 문제가 뒤에 어떻게 정리됐는지 아이는 알지 못했어요. 다만 버스 창밖으로 서울의 아파트 숲이 점점 멀어지고 산과 논과 개울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하늘이는 할머니 어깨에 기대어 오랜만에 잠이 들었습니다. 이끼골에 도착한 뒤에도 하늘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고 밥도 서너 숟갈 뜨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기 일쑤였죠. 살이 빠지고 얼굴빛이 누렇게 떠가는 손자를 바라보며 할머니의 속은 하루하루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산에서 내려오며 뭔가를 흙 묻은 보자기에 싸들고 왔어요. 흙을 씻어내자 드러난 건 손가락 굵기의 울퉁불퉁한 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정성스럽게 씻어 약탕기에 넣고 오래오래 달여 작은 사발에 담았어요. 하늘아, 이거 먹어봐라. 우리 산에서 나는 산도라지인데 그냥 도라지가 아니야. 하늘이가 고개를 저었지만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발을 두 손으로 감싸들고 손자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이 산은 네 할아버지가 물려준 전부야. 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직접 캐서 다려줬을 텐데 이 못난 할미가 대신하는 거니까. 이거 먹고 기운 좀 차려라. 응? 그 말에 하늘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뿌리를 달인 물은 쓰고 텁텁했지만 할머니가 건네는 손길에 담긴 마음만큼은 그 무엇보다 따뜻했어요. 아이는 눈물을 삼키며 사발을 비웠고 할머니는 그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연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매일 산에 올랐어요. 산에서 돌아올 때면 늘 같은 뿌리를 보자기에 싸들고 왔고 그걸 씻고 다리고 식혀서 손자에게 먹이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나자 하늘이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서너 숟갈에 멈추던 밥그릇이 한 공기씩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눈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고 할머니에게 말을 거는 횟수도 하나둘 늘어갔어요. 할머니는 그 변화가 기뻐서 산에 오를 때 발걸음이 한결 더 가벼워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방학 숙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고장의 식물 조사라는 과제였는데 식물 도감을 보며 주변에서 발견한 식물의 이름과 특징을 적어내야 했어요. 하늘이는 당연히 할머니가 매일 캐오는 그 뿌리부터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늘 도라지라고 불렀으니 도감의 도라지 항목을 펼쳤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감에 실린 도라지 뿌리는 하얗고 매끈했어요. 할머니가 씻어놓은 뿌리와는 생김새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것은 색이 훨씬 짙고 표면에 가는 주름이 촘촘하게 나 있었으며 가느다란 수염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 있었어요. 크기도 형태도 질감도 아무리 봐도 같은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는 부엌으로 가서 채반 위에 놓인 뿌리를 들고 와 도감 옆에 나란히 놓아보았어요. 역시 달랐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비슷하게 생긴 식물을 찾아봤지만 딱 맞아떨어지는 건 없었죠. 스마트폰을 꺼내 이것저것 검색도 해봤지만 비슷해 보이는 건 있어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도라지가 아니라면 이건 대체 뭘까? 할머니가 매일 새벽산에 올라 캐오는 이 정체 모를 뿌리. 도라지라기엔 너무 다르고 그냥 잡초뿌리라기엔 이걸 먹고 난 뒤 자신의 몸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게 설명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끼골에 검은 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올라왔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낯선 사내가 아무 쓸모없는 뒷미산을 3천만 원에 사겠다며 현금 가방을 펼쳐 놓았을 때 하늘이의 머릿속에서 잠들어 있던 그 의문이 퍼뜩 깨어났어요.
잡목만 가득한 돌산이라면서 왜 저 많은 돈을 들고 이오지 마을까지 찾아온 거지? 이 산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답은 아직 모르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어요. 저 사내들이 이 산을 탐내는 이유가 무엇이든 할아버지가 목숨처럼 지키라 했던 이 산을 고작 3천만 원에 넘길 수는 없다는 것. 12살 소년이 계약서를 찢어버린 건 그래서였습니다. 정체는 모르지만 이 산에 무언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저 사내들이 그걸 알고 있다는 것. 그 두 가지 확신만으로도 아이가 평상 위로 뛰어오르기엔 충분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독고칠은 대체 어떻게 이 외진 산골 마을까지 흘러들어온 걸까요? 독고칠. 본명조차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이 사내는 겉으로는 블랙진생이라는 이름의 약초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허름한 창고를 사무실 삼아 전국의 산지에서 약초를 수매해 한약방과 건강식품 업체에 납품하는 중간 도매상. 명함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명함 뒤에 숨겨진 실체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블랙 진생의 본업은 약초 유통이 아니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며 희귀 약초를 몰래 캐내고 불법으로 거래하는 밀매 조직. 그것이 독고칠이 10년 넘게 키워온 사업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산삼, 천마, 백수호 같은 귀한 약재가 주 타깃이었고 한 것만 터지면 수억 원이 오가는 세계였죠. 독고칠은 원래 신만이 출신이었어요. 15살 때부터 아버지 손에 이끌려 산을 탔고 뿌리의 생김새만 보고도 수령을 가늠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세를 읽는 감각, 토질과 습도로 약초의 분포를 짐작하는 촉. 보통 신만이들이 평생에 걸쳐 갈고 닦는 능력을 이 산에는 타고난 것처럼 지니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 재능을 어디에 쓰느냐였죠. 정직하게 산을 타며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산에는 일찌감치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남의 산에 몰래 들어가 약초를 훔쳐내고 보호구역의 희귀식물을 뿌리째 뽑아 암시장에 넘기는 쪽이 훨씬 돈이 됐으니까요. 그런 사내에게 이끼꼬리의 뒷미산 이야기가 흘러들어온 건 조팔봉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조팔봉. 박노순 할머니의 먼 친척뻘 되는 이 48살 사내는 이끼골에서 별다른 직업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서울에 올라가 이것저것 손대다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 품삯이나 받으며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도저히 고치지 못하는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름이었어요. 읍내 도박판에 발을 들인 게 5년 전이었는데 처음엔 소소한 화투판이었던 게 점점 판이 커졌습니다. 이길 때의 짜릿함을 잊지 못해 판돈이 불어났고 잃을 때마다 만회하겠다며 더 큰 돈을 걸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진 겁니다. 빚이 수천만 원을 넘어섰을 때 조팔봉의 목을 조이기 시작한 건 읍내 사채업자들이었어요. 독촉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울렸고 한밤중에 낯선 사내들이 집 앞까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독고치를 만난 건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읍내 술집에서 술에 절어있던 조팔봉에게 독고칠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이 사내는 조팔봉의 빚이 얼마인지, 누구에게 졌는지, 심지어 고향이 이끼골이라는 것까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독고칠이 원한 건 단 하나, 이끼골 뒷미산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누구 소유인지, 산에 뭐가 있는지, 주인이 팔 의향이 있는지, 업계에 떠도는 소문을 추적하다 이끼골까지 왔다고 했어요. 강원도 깊은 산골에 사람 손을 타지 않은 약초 군락지가 있다는 신만이들 사이에 귀에서 귀로 전해지던 오래된 이야기. 조팔봉은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빚에 쪼들려도
자기 마을 사정을 외지인에게 팔아넘기는 건 꺼림칙했으니까요. 하지만 독고칠이 탁자 위에 올려놓은 것이 조팔봉의 입을 열게 했어요. 하얀 봉투 안에 들어있던 건 현금 500만 원. 그리고 한마디. 빚 갚고도 남을 만큼 챙겨줄게. 숙모산 정보만 넘기면 돼. 노름꾼의 눈이 흔들렸고 술잔을 비울 때쯤 입이 풀렸습니다. 박노순 할머니 소유의 뒷미산 이야기, 남편이 죽기 전까지 절대 팔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것, 할머니가 매일 산에 올라 무언가를 캐온다는 것, 최근 서울에서 손자가 내려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까지. 조팔봉은 자기 피부치의 속사정을 한 푼에 넘겨버린 거예요. 그 정보를 손에 쥔 독고칠은 직접 움직였습니다. 새벽 아무도 모르게 뒷미산에 올랐어요. 산 초입부터 발걸음을 늦추고 흙의 색깔을 살피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빛의 각도를 읽었습니다. 10만이의 눈으로 산을 훑은 겁니다. 경사면의 토질, 수맥의 흐름, 나무 그늘의 깊이. 평범한 사람 눈에는 잡목만 우거진 돌산이었지만 독고칠의 눈에 비친 것은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산 중턱쯤에 이르렀을 때 독고칠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이끼 낀 바위 틈새, 고목뿌리가 감싸고 있는 그늘진 땅. 그 아래로 드문드문 솟아있는 작고 여린 줄기들.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독고칠은 달랐어요. 한 줄기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잎의 모양, 줄기의 각도, 뿌리 주변 흙의 결. 이 사내의 얼굴에 걷잡을 수 없는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이건 최소 100억짜리 노다지 판이야. 잡목만 가득한 쓸모없는 산이라고요? 천만에요. 이 산은 독고칠이 10년 넘게 전국을 뒤진 끝에도 본 적 없는 규모의 보물 창고였습니다. 그것도 사람 손을 한 번도 타지 않은 채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 동안 고요히 자라온 것들이 산 곳곳에 숨어 있었어요. 독고칠은 산을 내려오며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직접 캐서 파는 것은 하책이었어요. 불법 채취는 적발 위험이 크고 이 규모를 몰래 빼돌리다간 반드시 꼬리가 잡힙니다. 게다가 뿌리째 뽑아버리면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산 자체를 손에 넣으면 매년 금이 자라는 금광을 통째로 삼키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운 계획이 이것이었습니다. 일단 쓸모없는 땅이라 속여서 합법적인 매매 계약 형태로 산을 넘겨받는 것. 헐값에 사들이되 서류상으로는 정당한 거래로 남겨야 나중에 뒤탈이 없으니까요. 3천만 원이라는 금액도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어요. 너무 적으면 의심을 사고 너무 많으면 할머니가 산의 가치를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골 노인이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을 만큼은 크되 산의 진짜 가치에 비하면 먼지만큼도 되지 않는 액수. 그 교묘한 줄타기 위에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놓인 것이었죠. 조팔봉에게는 추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곁에 붙어서 산이 세금만 축낸다고 반복해서 귀에 넣을 것, 마을 사람들에게도 할머니가 쓸데없이 산을 붙잡고 있다는 분위기를 퍼뜨릴 것,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옆에 앉아 거들어줄 것. 조팔봉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500만 원을 받았고 일이 성사되면 5천만 원을 더 주겠다는 약속에 양심 같은 건 진작 팔아치운 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은 차가 이끼꼴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낡은 평상 위에 3천만 원이 펼쳐지고 독고칠의 입에서 기름때 낀 돌산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조팔봉이 옆에서 맞장구를 치던 그날. 모든 것이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이었어요. 다만 이 치밀한 사내가 계산에 넣지 못한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12살짜리 소년이 방문을 박차고 나와 계약서를 찢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계획이 틀어진 독고칠은 이끼꼴을 떠나며
뒷좌석에서 조팔봉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팔봉 씨, 방법을 바꿔야겠어. 그 할머니 옆에서 좀 더 흔들어 봐. 전화가 끊어진 뒤 돛고칠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끼꼴의 산등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돛고칠이 떠나고 사흘째 되던 날부터 조팔봉은 매일같이 할머니네 마당에 얼굴을 들이밀기 시작했어요. 막걸리 한 병을 손에 들고 슬쩍 나타나서는 평상에 걸터 앉아 한숨부터 푹 내쉬는 겁니다. 그리고 술잔을 기울이는 척하면서 빙빙 돌려 말하죠. 숙모, 요즘 읍내 나가보니까 상가진 사람들 세금 때문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작년보다 또 올랐다면서요? 할머니가 대꾸하지 않으면 한술 더 떴습니다. 숙모네 뒷미산 재산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하늘이 학용품 쌀 돈이면 세금이 나가는 거라니까요. 하늘이 중학교 올라가면 돈이 더 드는데 그때 가서 어쩌려고 그러세요? 하늘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할머니의 눈이 흔들렸어요. 조팔봉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산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은 이미 효과가 떨어졌으니 이번에는 손자의 미래를 걸고 들어온 거죠. 그날 저녁 밥상을 물린 뒤 할머니가 하늘이 옆에 슬며시 앉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끝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하늘아, 조카 팔봉이가 그러는데 그 산 세금만 많이 나온단다. 할미가 잘 모르는 건데 요즘 상가진 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 할머니의 눈 속에 불안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팔봉이 아저씨 말 듣지 마요. 하늘이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지키라고 한 산이잖아요. 절대 팔면 안 돼요, 할머니. 목소리에 힘을 주었지만 12살 아이의 말이 75 할머니의 현실적인 걱정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어요. 할머니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알았다. 알았어 하고 대답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흐려져 있었습니다. 조팔봉이 매일 와서 불안의 씨앗을 심고 있는데 하늘이가 그때마다 곁에서 막아설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날 밤 하늘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무서웠어요. 돛고칠은 분명 다시 올 겁니다. 그때 할머니가 또 인감도장을 꺼내면 이번에는 자기가 계약서를 뜯는다 해도 소용이 없을지 모릅니다. 이불 위에서 뒤척이던 하늘이의 시선이 방 한쪽 구석에 멈추었어요. 짐 보따리 속에서 빼곡히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검은 원통 하나. 아빠의 망원경이었습니다. 아빠가 캠핑을 좋아했어요. 주말이면 가족을 데리고 산이나 바닷가로 나가 텐트를 치곤 했는데 밤이면 이 망원경으로 별을 보여주었습니다. 렌즈에 눈을 대면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선명하게 다가오던 신기한 물건. 서울 짐을 정리할 때 이것만은 놓을 수 없어서 옷가지 사이에 끼워 가져온 거예요. 하늘이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 망원경을 꺼냈습니다. 렌즈 보호캡을 벗기고 방 창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뒷미산의 검푸른 능선이 밤하늘 아래 누워 있었어요. 망원경을 눈에 갖다 대고 천천히 산등성이를 훑어나갔습니다. 나무 그림자, 바위의 윤곽, 능선을 타고 흐르는 안개의 자락. 고요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 누우려던 바로 그 순간 산 중턱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빛이 깜빡였습니다. 하늘이가 다시 망원경을 들어 올렸어요. 초점을 맞추자 나뭇가지 사이로 흔들리는 불빛 두세 개가 포착되었어요. 손전등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뒷미산 속을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불빛은 한 곳에 머물다 천천히 이동하기를 반복했는데 마치 무언가를 찾거나 확인하며 산을 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끼골에서 한밤중에 산에 오를 사람은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산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짐승이 나오기도 하거니와 가로등 하나 없는 산길을 밤에 오른다는 건 이 마을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저건 마을 사람이 아니다. 하늘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망원경을 내려놓지 못한 채 불빛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불빛은 산 중턱을 가로지르며 한참을 머물다 어느 순간 하나둘 꺼져갔어요.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하늘이는 창가에 앉아 동이 트기까지 산을 지켜보았어요. 불빛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이의 머릿속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독고칠이 산을 사려 했던 이유, 도라지가 아니었던 뿌리, 그리고 한밤중에 산을 오르는 정체 모를 불빛, 따로 떨어져 있던 조각들이 어렴풋하게나마 하나의 그림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밭에 나간 사이 하늘이는 뒷미산으로 향했습니다. 낮에 올라가 보면 밤의 불빛이 어디쯤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산 초입에 잡목숲을 헤치고 올라가는데 할머니를 따라 몇 번 다녀본 길이라 발걸음이 더듬거리진 않았습니다. 산 중턱을 지나 조금 더 올라갔을 때 하늘이의 발이 멈추었어요. 커다란 참나무 한 그루의 줄기 사이로 낡은 나무 판자가 살짝 보였던 겁니다. 가까이 다가가 올려다보니 굵은 가지 여러 개가 교차하는 곳에 작은 구조물이 얹혀 있었어요. 나무 위에 지어진 오두막이었습니다. 판자들이 이끼에 덮여 있었고 못 대신 밧줄로 묶은 자리가 여럿 보였어요. 사다리 대신 나무 줄기에 홈을 파서 발을 디딜 수 있게 해놓았는데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임은 분명했지만 구조 자체는 아직 튼튼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거구나. 하늘이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할머니가 예전에 들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산을 돌보느라 올라가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았다고, 산에 자기만의 쉼터가 있었다고. 그게 이 오두막이었던 거죠. 홈을 짚어가며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오두막 안은 어른 하나가 겨우 누울 수 있는 크기였어요. 다 그런데 오두막에서 바라본 풍경에 하늘이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나뭇잎 사이로 산 아래 마을이 한눈에 보였고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산 중턱에서 정상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훤히 내려다 보였습니다. 어젯밤 불빛이 움직이던 바로 그 일대가 여기서 손에 잡힐 듯 가까웠어요. 여기서라면 보인다. 하늘이는 그날 저녁 할머니가 잠든 뒤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망원경과 스마트폰을 배낭에 넣고 손전등은 일부러 챙기지 않았어요. 불빛을 켜면 자기 위치가 드러나니까요. 달빛의 의지에 나무 홈을 짚으며 오두막에 올라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밤은 길었습니다. 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낮과는 전혀 달랐어요.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 어디선가 울어대는 부엉이, 바람에 삐걱거리는 나뭇가지. 혼자라는 사실이 어둠 속에서 2배로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이었어요. 산 아래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하나, 둘 나타났습니다. 하늘이가 망원경을 들어 올렸어요. 손전등을 낮게 비추며 산길을 오르는 사람들의 실루엣이 렌즈 안에 잡혔습니다. 2명, 아니 3명. 소리를 죽이며 발을 옮기는 움직임이 분명 산책이나 등산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 곳에 멈춰서서 땅을 비추고 고개를 맞대고 수군거리다 다시 이동하는 것이 반복되었죠. 하늘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망원경을 쥔 손이 떨렸지만 눈을 떼지 않았어요. 멀어서 또렷하진 않았지만 체격과 움직임이 낮에 마당에서 보았던 그 양복 사내와 겹쳐 보였어요. 독고칠, 그자가 밤마다 이 산에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떨려 망원경의 초점이 흔들렸어요. 하늘이가 두 손으로 꽉 잡고 다시 들여다보았을 때 불빛은 이미 나무 사이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하늘이는 매일 밤 오두막에 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잠든 뒤 몰래 빠져나가 새벽녘에 돌아오는 생활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었어요. 오두막에서 관찰한 결과 독고칠 일당의 야간 산행은 이틀에 한 번꼴로 반복되었습니다. 매번 같은 시간대에 올라와 산 중턱 일대를 돌아다니다 새벽 전에 빠져나가는 패턴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이가 주시하고 있던 건 산뿐만이 아니었어요. 조팔봉이었습니다. 조팔봉은 여전히 매일 할머니네에 들렀고 갈 때마다 같은 말을 흘렸어요. 세금이 오른다. 산은 짐이다. 하늘이 학비 걱정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조팔봉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불안하게 다리를 떨거나 틈만 나면 핸드폰을 확인하거나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시선이 자꾸 마당 밖으로 향하는 거예요. 뭔가에 쫓기는 사람 특유의 조급함이 온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할머니네 마당에서 돌아가는 조팔봉의 뒤를 하늘이가 먼발치에서 따라갔습니다. 마을 안쪽 개울 건너편 조팔봉의 낡은 집 앞에 이르렀을 때 하늘이는 대문 뒤 담벼락에 몸을 붙이고 멈추었어요. 마당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평상 위에 소주병 여러 개가 놓여 있었고 누군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양복 상의를 벗어 평상 옆에 걸쳐놓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는 사내. 독고칠이었어요. 하늘이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팔봉의 집을 아지트 삼아 숨어 있었던 겁니다. 조팔봉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독고칠이 빈 잔을 내밀며 소주를 따라 주었어요. 두 사내가 마주 앉아 잔을 부딪히는 모습이 담 너머로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목소리가 웅웅거렸지만 거리가 있어 또렷이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때 하늘이의 시선이 조팔봉 집의 툇마루에 닿았습니다. 평상은 마당 한가운데 있었지만 툇마루는 그 바로 뒤에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툇마루 아래에는 사람 하나가 엎드려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틈이 있었습니다. 마당 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집 뒤편 울타리 사이에 벌어진 틈으로 돌아가면 들키지 않고 툇마루 밑까지 기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친 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들키면 끝이에요. 하지만 하늘이는 이를 악물고 몸을 낮추었습니다. 집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울타리에 벌어진 판자 사이로 몸을 밀어넣었고 흙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린 채 팔꿈치로 기어갔습니다. 툇마루 밑에 도달한 하늘이는 숨을 가다듬고 몸을 최대한 작게 웅크렸습니다. 머리 위에서 두 사내의 목소리가 내려왔어요. 평상에서 불과 두세 걸음 거리. 한 손으로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이 빛나지 않도록 옷자락으로 가린 채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조팔봉의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형님, 근데 내일 진짜 되는 겁니까? 그 할머니가 또 안 찍는다고 하면 어쩝니까? 독고칠의 웃음소리가 났어요. 걱정 마. 이번에는 이장까지 다 세워놨어. 마을 전체가 압박하면 그 노인네가 버틸 재간이 없어. 쓸모없는 땅이라는 말에 홀딱 속았으니까. 내일 도장만 찍으면 수백억은 우리 거야. 수십억? 그 세 글자가 하늘이의 귓속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3천만 원에 사겠다던 산이 수백억이라고요?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지만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폰을 쥔 손에 더 힘을 주었을 뿐. 소주잔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독고칠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팔봉 씨도 이번에 한몫 단단히 챙기는 거야.
3천만 원으로 수백억을 벌다니 이 맛에 사기치는 거지. 호탕한 웃음이 밤 공기를 가르며 퍼졌어요. 조팔봉도 따라 웃었습니다. 자기 피부치를 팔아넘기고 있다는 자각도 없이 돈 앞에서 허허거리는 그 웃음소리가 하늘이의 귀에는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도라지가 아니었던 그 뿔이, 한밤중에 산을 오르던 불빛, 3천만 원이라는 교묘한 금액, 흩어져 있던 퍼즐의 조각들이 이 두 마디에 와서 하나로 맞춰졌어요. 이 산에 수백억짜리 무언가가 있고 독고칠은 처음부터 그걸 알면서 할머니를 속여온 겁니다. 술판은 계속되었습니다. 독고칠이 내일 계약의 세부 계획을 조팔봉에게 지시하는 소리, 이장에게 얼마를 쥐어줬다는 이야기, 계약서에 도장만 찍히면 바로 산을 넘겨받는 절차까지 하나하나가 치밀하게 짜여진 범죄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말이 하늘이의 스마트폰에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담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위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팔봉이 평상에서 골아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독고칠이 일어서는 기척이 나더니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차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엔진 소리가 마을 밖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늘이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툇마루 밑에서 기어나온 하늘이가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시간 47분 23초. 빨간 점이 아직 깜빡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하늘이는 새벽에 겨우 눈을 붙였다가 마당에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에 번쩍 눈을 떴어요. 부엌 쪽에서 할머니의 대답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대문이 삐걱거리며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늘이가 방문을 열고 나갔을 때 할머니는 이미 외출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구겨진 저고리를 갈아입고 머리를 빗어 넘기는 손놀림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마을 회관에 잠깐 다녀온다. 이장님이 좀 오래. 어젯밤 독고칠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이장까지 다 세워놨다. 내일 도장만 찍으면 된다. 그게 오늘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같이 가요. 아이가 무슨 회관이야. 금방 다녀올 테니까 집에서 밥 먹고 있어라.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대문을 나섰어요. 녹음 파일. 그걸 들려줘야 하는데 어떻게? 마을 회관. 거기엔 뭐가 있지? 하늘이의 머릿속에 회관 내부가 그려졌어요. 작년 마을 잔치 때 할머니 손에 이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넓지 않은 방에 긴 탁자가 놓여 있고 벽에는 마을 게시판, 그리고 한쪽 구석에, 맞아요, 구석에 오래된 대형 스피커가 있었어요. 마을 행사 때 노래를 틀거나 이장이 안내방송을 할 때 쓰는 앰프와 스피커 세트. 거기에 폰을 연결하면 회관 전체에 울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연결 방식이었어요. 하늘이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가 배낭을 뒤졌습니다. 이어폰, 충전기, 그리고 아빠가 쓰던 AUX 케이블 하나. 캠핑 갈 때 차량 스피커에 음악을 연결하려고 항상 가지고 다니던 것을 짐 속에 함께 넣어왔었어요. 케이블을 손에 쥔 하늘이가 숨을 한번 크게 내쉬었습니다. 된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때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조팔봉이 성큼 들어왔습니다. 하늘아, 할머니가 회관에서 기다린다. 니도 와라. 조팔봉의 눈이 평소와 달랐어요. 초조한 빛이 감돌았지만 입가에는 억지로 만든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늘이를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은 게 분명했어요. 아이가 또 난입해서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일을 막으려면 차라리 눈앞에 두고 통제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겠죠.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운동화를 신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배낭은 두고 갔지만
주머니 속 스마트폰과 AUX 케이블은 이미 챙겨 넣은 뒤였어요. 마을 회관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조팔봉이 앞장서고 하늘이가 뒤따라 걸었어요. 조팔봉은 연신 뒤를 돌아보며 아이가 딴 데로 새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걸었어요. 좁은 회관 안에는 마을 사람 15명 남짓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이장이 상석에 자리를 잡고 그 옆에 독고칠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독고칠 맞은편에 작게 앉아 있었어요.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또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쏠려 있었는데 그 눈빛 안에 따뜻함은 없었어요. 빨리 끝내고 돌아가자는 무관심이거나 혼자만 고집 부리지 말라는 압박이거나. 이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노순 씨, 독고 사장님이 마을 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건을 내놓으셨소. 그 산 하나 때문에 마을 전체 개발이 막히고 있는 거 알지 않소? 협조 좀 합시다. 이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을 사람 한둘이 거들었어요. 이장님 말이 맞아. 혼자만 생각하면 안 되지. 돈도 주겠다는데 뭘 더 바라나? 할머니를 애워싸는 목소리가 하나둘 보태질 때마다 할머니의 어깨가 조금씩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독고칠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어르신, 저도 어르신 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건을 더 좋게 가져왔어요. 여기 서류 한번 보시죠. 탁자 위에 새 계약서가 펼쳐졌습니다. 금액은 그대로 3천만 원. 달라진 건 겉포장뿐이었어요. 마을 발전 협조 계약이라는 그럴듯한 제목이 붙었고 이장의 직인까지 미리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마을 전체가 합의한 공식 문서인 것처럼 꾸며놓은 거죠. 독고칠이 금색 펜을 할머니 앞에 가지런히 놓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늘이는 회관 구석으로 눈을 돌렸어요. 벽 한쪽에 쌓인 접이식 의자 뒤로 먼지가 뿌옇게 쌓인 앰프와 대형 스피커가 보였어요. 이장이 다시 재촉했습니다. 노순 씨, 오래 끌 일 아니잖소. 도장 찍고 편하게 삽시다. 마을 사람들의 고개가 끄덕여졌고 독고칠은 탁자 위에 인주통을 열어 할머니 앞에 밀어 넣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회관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이장, 독고칠, 조팔봉. 사방이 벽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시선이 회관 한쪽 구석에 서 있는 하늘이에게 멈추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 산을 지키고 싶었어요. 남편과의 약속이니까.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장롱에서 꺼내온 인감도장을 쥐었어요. 하늘이가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팔봉이 아이의 어깨를 탁 짚더니 힘을 주어 눌렀어요. 작은 목소리로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얌전히 있어. 또 깽판 치면 그때는 할머니한테 진짜 좋지 않아. 할머니가 인감도장을 인주에 꾹 눌렀어요. 붉은 인주가 도장 밑면에 묻었습니다. 그 손이 계약서를 향해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독고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할머니의 손끝에 집중되었어요. 바로 그 순간 하늘이가 조팔봉의 손 아래에서 몸을 확 낮추었습니다. 미끄러지듯 빠져나간 아이가 회관 구석의 앰프 뒤로 달렸어요. 조팔봉이야 하고 소리쳤지만 이미 한 발 늦었습니다. 하늘이의 손이 앰프 뒷면을 더듬었어요. 주머니에서 케이블을 꺼내 한쪽은 스마트폰에 한쪽은 앰프에 꽂았어요. 전원 스위치를 올리자 스피커에서 웅 하는 소리가 회관을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하늘이에게로 돌아갔어요. 할머니의 손이 계약서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닿기 직전이었어요. 정말 1cm도 남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이가 외쳤어요. 안 돼요. 그 소리에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멈춘 것 같은 정적 속에서 하늘이의 손가락이 스마트폰 화면 위의 재생 버튼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찰나의 정적 뒤에 스피커에서 터져나온 것은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걱정 마. 이번에는 이장까지 다 세워놨어. 마을 전체가 압박하면 그 노인네가 버틸 재간이 없어. 그 목소리의 주인인 독고칠의 얼굴에서 온화하던 미소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쓸모없는 땅이라는 말에 홀딱 속았으니까. 내일 도장만 찍으면 수십억은 우리 거야.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수십억? 쓸모없는 땅이라며? 속았다고? 사람들의 시선이 독고칠과 스피커 사이를 오갔어요. 독고칠은 자리에서 반쯤 일어선 채 굳어진 얼굴로 하늘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타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조팔봉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형님, 근데 내일 진짜 되는 겁니까? 그 할머니가 또 안 찍는다고 하면 어쩝니까? 마을 사람 여럿이 고개를 돌려 조팔봉을 보았어요. 조팔봉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회관을 뒤흔들었습니다. 3천만 원으로 수백억을 벌다니 이 맛에 사기치는 거지. 독고칠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퍼져나갔어요. 그 웃음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이가 앰프 앞에 선 채로 회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 들으셨죠? 쓸모없는 땅이라고요? 우리 할머니 속여서 수십억 벌려고 작당한 사기꾼들이에요. 처음부터 전부 짜고 친 거라고요. 회관 안이 벌집을 쑤셔놓은 듯 술렁였어요. 수백억이라고? 사기를 쳤다고? 아니, 그럼 그 계약이 다 거짓말이었단 거야? 사람들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말들이 겹치고 엉켰습니다. 아까까지 할머니에게 협조하라고 재촉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독고칠을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장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이장까지 다 세워놨다는 그 한마디가 이 자리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독고칠이 의자를 벌떡 일어나며 밀쳐냈어요. 말끔한 정장 차림의 사내가 회관을 가로질러 하늘이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너 도대체 뭐야? 사내의 손이 하늘이의 스마트폰을 향해 뻗었어요. 낚아채듯 움켜쥐려는 손가락이 폰 모서리를 스쳤지만 하늘이가 폰을 가슴에 꽉 안고 몸을 돌렸습니다. 나 이거 당장 내놔. 독고칠이 아이의 팔을 잡아챘어요. 그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속일 생각이 없는 사람이 왜 저렇게 녹음 파일을 빼앗으려 들겠어요. 사내의 발악이 녹음의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는 것을 이 자리의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버린 거예요. 손 놔요. 할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인감도장이 바닥에 떨어지며 또르르 굴러갔지만 할머니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독고칠에게 달려가 하늘이의 몸을 끌어안았어요. 구부정한 등으로 손자를 감싸며 사내를 향해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 손자한테서 손 못 떼? 회관 한쪽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그 한마디에 독고칠이 멈칫했어요. 그런데 하늘이의 입꼬리가 떨리듯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품에 안긴 채 아이가 독고칠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경찰은 벌써 불렀어요. 독고칠의 얼굴에 처음으로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관 밖에서 자갈을 밟는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가까워져 오고 있었어요.
어젯밤 조팔봉 집 툇마루 밑에서 기어 나온 뒤 집으로 돌아온 하늘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112에 전화를 거는 것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박또박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산을 사기로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있고 내일 마을 회관에서 강제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할 거라고. 녹음 파일이 있다고. 접수를 받은 경찰은 반신반의했지만 하늘이가 녹음 파일의 일부를 전화기에 대고 들려주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내일 오전 회관 근처에서 대기하겠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12살 아이가 밤새 세운 작전은 두 갈래였던 겁니다. 하나는 스피커로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들려주는 것. 다른 하나는 경찰이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하는 것. 녹음 파일만으로는 어른들이 무시할 수 있지만 경찰이 현장에서 돛고칠의 반응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모든 것은 아이의 계산대로 흘러갔습니다. 형사가 돛고칠 앞에 섰어요. 돛고칠 씨 맞습니까? 돛고칠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형사를 노려보기만 했어요. 형사가 무전기로 뭔가를 확인하더니 돛고칠을 다시 보았어요. 돛고칠, 본명 김태섭. 3년 전 국립공원 내 희귀 약초 불법 채취 및 밀매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인물이 맞습니다. 현재 전국에 수배 공문이 돌아가 있는 상태예요. 회관 안이 술렁였어요. 지명수배라는 단어가 사람들 사이를 파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형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천연기념물급 약초를 조직적으로 채취해 암시장에 유통한 혐의입니다. 불법 채취, 밀매, 자연환경 훼손, 사문서 위조까지 걸려 있어요. 도주한 지 2년 넘었는데 여기 계셨군요. 돛고칠, 아니 김태섭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조팔봉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몸을 낮추며 뒷문 쪽으로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등을 구부리고 숨을 죽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뒷문 손잡이에 손이 닿았습니다. 살짝 돌리자 문이 열렸어요.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순간이었죠. 문 밖에 마을 청년 셋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나 팔봉이 아저씨. 회관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청년들이 조팔봉이 뒷문으로 빠질 걸 이미 예상하고 막아선 거였습니다. 비켜.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조팔봉이 악을 썼지만 아무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상관없는 사람이 왜 녹음에 목소리가 나와요? 안에서 다 들었어요, 아저씨.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은 사내의 다리가 흔들거렸고 청년들이 양쪽 팔을 잡아 회관 안으로 다시 데려왔어요. 형사가 조팔봉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조팔봉 씨, 당신도 사기 공모 혐의로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회관 안 사람들 사이에서 한숨 같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저 사내가 매일 숙모네 마당에 걸터 앉아 세금 타령을 하며 할머니를 흔들었던 거예요. 돛고칠과 조팔봉이 나란히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회관 앞마당에서 두 사내가 차에 실리는 광경을 마을 사람들이 문 앞에 서서 지켜보았어요. 바닥에 구르던 인감도장을 할머니가 주워들었습니다. 잘했다, 우리 하늘이. 잘했어. 회관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먼지 속에 반짝이는 빗줄기 아래 할머니와 손자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서 있었어요. 돛고칠이 체포된 뒤 이끼골은 한동안 술렁였습니다. 돛고칠, 아니 본명 김태섭의 블랙 진생 조직이 전국 국립공원과 보호림에서 희귀 약초를 밀매해 온 전모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전국의 산을 돌며 천연기념물급 약재를 뿌리째 뽑아 암시장에 넘겨온 행적이 수십 건이었어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눈길을 끈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독고칠이 이끼골 뒷미산을 두고 남긴 진술이었어요. 그 산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알면 경찰도 놀랄 겁니다. 수사관이 그 말을 보고서에 올렸고 보고서는 상부로, 상부에서 다시 관련 기관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희귀 약용자원이 자생하는 미등록 산지가 있다는 정보가 국가약용자원 연구소 소장 이재훈 박사의 책상 위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열흘 뒤의 일이었어요. 이 박사는 보고서를 읽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약용자원 분야에서 30년을 보낸 학자였는데 보고서에 적힌 독고칠의 진술과 이끼골 뒷미산의 위치, 해발고도, 지형 정보를 대조해 본 순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연구소 조사팀에게 장비를 챙기라는 지시를 내린 그날 오후 헬기 한 대가 이끼골을 향해 출발한 것이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헬기 소리가 이끼골에 울려 퍼진 날 마을 사람들은 전부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이 산골에 헬기가 내려앉는 건 마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 공터에 먼지를 일으키며 착륙한 헬기에서 내린 이 박사는 흰 머리에 등산복 차림이었어요. 그 뒤를 따라 장비 가방을 든 연구원 4명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이 박사가 마을 이장에게 간단히 인사를 하고는 곧바로 뒷미산 쪽을 바라보았어요. 산의 능선을 눈으로 훑는 학자의 눈빛이 이미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산부터 봐야겠습니다.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할머니와 하늘이가 앞장을 섰어요. 이 박사와 연구원들이 뒤를 따랐고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 몇몇이 호기심에 따라붙었습니다. 산 초입부터 이 박사의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나무 사이를 걸으며 흙을 손으로 집어 냄새를 맡고 이끼 낀 바위의 표면을 손가락으로 문지르고 고개를 들어 수관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의 각도를 살폈습니다. 연구원들이 여기저기서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습도와 온도를 측정하는 동안 이 박사는 점점 산 안쪽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매일 올라가던 길을 따라 중턱을 지나 조금 더 위로, 할머니가 늘 뿌리를 캐던 곳 근처에 이르렀을 때 이 박사의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고목 아래 이끼 덮인 바위 틈에서 여린 줄기 몇 개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도라지라고 불렀던, 하늘이가 도감에서 찾지 못했던 바로 그 식물이었습니다. 이 박사가 무릎을 꿇고 흙 위에 두 무릎을 대고 앉아 줄기 하나를 떨리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잎의 형태를 살피고 줄기의 굵기를 가늠하고 뿌리 주변 흙의 색과 결을 확인하는 동안 학자의 눈이 점점 커져갔어요. 뒤따라온 연구원 한 명이 이 박사의 얼굴을 보고는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30년을 약용자원 연구에 바친 학자가 흙 위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으니까요. 이 박사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같은 줄기들이 여기 한 무더기, 저기 한 무더기, 산비탈을 따라 드문드문 이어져 있었어요. 이끼와 낙엽에 가려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알아보는 눈에는 보였습니다. 한 곳이 아니었어요. 이 산 중턱에서 정상부까지 군락 전체가 살아있었던 겁니다. 이 박사가 할머니를 돌아보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걸 도라지라고 하셨습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잘못된 건가 싶어 불안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내가 잘못 캔 거요? 손자한테 먹이면 안 되는 건 아니지요? 이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이건 도라지가 아닙니다. 이 박사는 이어 말했습니다. 이건 천종산삼입니다. 자연에서 씨가 떨어져 사람 손을 한 번도 타지 않고 자란 야생 산삼이에요. 그것도 줄기의 형태와 뿌리 주변 환경으로 보아 최소 수백 년 수령의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 박사가 산 비탈을 가리켰어요. 이 규모의 천종 산삼 군락지는 대한민국에서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10억이 아니라 수백억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국가적 보물입니다. 할머니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은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건 놀라움도 기쁨도 아니었어요. 여보, 평생 이 산을 지키라 했던 사람, 이유는 말하지 않고 그저 지키라고만 했던 사람. 할머니는 그 말을 묵묵히 따랐을 뿐인데 그 안에 이런 것이 숨어 있었다니. 할머니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수백억짜리 산삼 군락지. 그 말이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며 이끼골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산에서 내려온 이 박사가 조사 결과를 간략히 전하자 웅성거림이 탄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탄성 사이로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산을 팔라고 재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장 옆에서 협조합시다라고 거들었던 사람, 혼자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눈을 흘겼던 사람, 마을 회관에서 할머니를 구석으로 몰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야 자기들이 무슨 짓에 동참했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사기꾼 편에 서서 이 마을에서 가장 순박한 노인을 벼랑 끝으로 밀었다는 사실이 발등에 떨어진 것이죠. 누군가 먼저 할머니 앞에 와서 고개를 숙였어요. 노순 씨, 내가 그때 잘못했소. 미안하오.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자 둘이, 셋이 따라왔습니다. 이장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깊이 떨구었어요. 모자를 벗어든 채 할머니 앞에 선 이장의 입에서 미안합니다라는 세 글자가 나오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람들을 물끄러미 보았어요. 원망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산골에서 나무를 캐고 밭을 일구고 아픈 이웃에게 도라지 한 뿌리라도 나눠주며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할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 잠시 뒤 쟁반을 들고 나왔는데 그 위에는 작은 사발들이 나란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사발 안에 담긴 것은 연한 갈색 물이었어요. 할머니가 매일 산에서 캐와 하늘이에게 다려 먹이던 바로 그 뿌리를 우린 물이었습니다. 이제는 수백억짜리라는 걸 알게 된 그것을 할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한 잔씩 드시오. 몸에 좋으니까. 사발을 받아든 사람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해서 받을 수가 없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할머니는 그 손을 도로 밀어주었어요. 다 지난 일인데 뭘 그래요. 이웃끼리 그러고 살면 못 쓰지. 산삼차를 나눠 마시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하늘이가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네 할아버지가 이 산을 지키라 한 게 이런 뜻이었구나. 할미는 이제야 알았다.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뒷미산 위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잡목만 가득한 쓸모없는 돌산이라 불렸던 그 산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눈부셔 보였습니다.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이끼골의 뒷미산은 이제 더 이상 똥산이라 불리지 않았어요. 이 박사의 조사 결과가 정식으로 발표된 뒤 국가약용자원 연구소는 뒷미산 일대를 국가특별관리 약용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산 입구부터 능선까지 철제 울타리가 둘러졌고 곳곳에 고성능 CCTV가 설치되었어요. 24시간 감시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돛꽃을 같은 밀매꾼이 다시 발을 들릴 수 없는 철벽이 세워진 거죠. 국가가 소유자를 보호하면서 산삼 군락지를 함께 관리하는 방식이었어요. 연구소에서 파견된 전문 관리인이 상주하며 산삼의 생육 상태를 점검했고 할머니와
하늘이는 도둑 걱정 없이 이 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매가 열린 날 이끼골은 물론 전국이 들썩였어요. 이 박사의 감정을 거친 천종산삼 중 수령이 확인된 것들이 정식 유통망을 통해 경매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한복판 경매장에 할머니와 하늘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난생 처음 와보는 번쩍이는 건물이 어리둥절했지만 하늘이가 옆에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죠. 첫 번째 뿌리의 낙찰가가 전광판에 떴을 때 할머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숫자 뒤에 붙은 0의 개수를 몇 번이고 다시 세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뿌리가 이어서 낙찰될 때마다 금액은 올라갔고 경매가 끝난 뒤 할머니의 통장에 찍힌 숫자는 평생 나무를 캐고 밭을 일궈도 만져보지 못했을 금액이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산삼은 한번 캐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소의 관리 아래 군락지는 해마다 새로운 뿌리를 틔웠고 수령이 차오른 것들을 선별해 경매에 내놓을 때마다 할머니와 하늘이의 통장은 불어났어요. 산삼 한 뿌리에 수천만 원, 수령이 깊은 것은 수억 원. 뒷미사는 한 번 파고 끝나는 광산이 아니라 매년 금이 자라나는 천연 금광이 된 셈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평생 몸빼바지에 고무신만 신던 박노순 할머니가 우아한 연보라색 개량 한복을 차려입고 마을길을 걸어왔습니다. 은빛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비녀를 꽂고 발에는 고무신 대신 가죽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굽은 허리는 여전했지만 걸음걸이에 당당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뒤따라 걷는 하늘이도 말끔한 새 옷에 깨끗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어깨에 맨 가방은 더 이상 해진 것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마을 회관 앞에 섰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 내가 한턱 크게 쏠 테니까 다들 배 비워 놓으셨지요? 그날 저녁 마을 회관 앞마당에 푸짐하게 한 상이 차려졌어요. 읍내에서 소를 한 마리 잡아와 갈비를 굽고 해산물에 전에 떡에 과일까지. 이끼골에서 이런 잔치상이 벌어진 건 사람들 기억에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상석에 앉아 사람들에게 연신 많이 드시오, 많이 드시오 하며 손을 내저었고 마을 사람들은 갈비를 뜯으며 연방 고개를 숙였어요. 노순 씨가 이끼골의 큰 손이 됐어, 큰 손. 누군가 감탄 섞인 소리를 냈고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번져나갔습니다. 할머니도 따라 웃었어요. 그 웃음에 원망은 없었습니다. 이 마을이, 이 사람들이 할머니에게는 여전히 이웃이었으니까요. 하늘이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읍내가 아닌 도시의 좋은 학교에 편입할 수 있었지만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끼골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원하는 책은 다 살 수 있게 되었고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었어요. 방 한쪽에 작은 책상과 컴퓨터가 놓였고 벽에는 식물학 도감과 약용자원 관련 서적이 줄지어 꽂혔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해주셨을 것들을 이 산이 대신 해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이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이끼골의 최연소 산주. 할머니가 하늘이의 이름을 산의 공동 소유자로 올린 거예요. 이 박사가 증인으로 서고 마을 이장이 확인 서명을 했습니다. 서류에 이름을 올리는 자리에서 할머니가 하늘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네 할아버지가 나한테 맡겼고 나는 이제 너한테 맡긴다. 이 산을 지켜라 하늘아.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할머니에게로, 할머니에게서 하늘이에게로. 독고칠 사건이 마무리되고 1년이 지났을 무렵 조팔봉이 형기를 마치고 풀려났습니다. 독고칠에 비하면 죄가 가벼워 형량이 짧았던 거예요. 감옥에서 나온 조팔봉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노름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마을에서 그를 반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정가자의 자기 피부치를 팔아넘긴 배신자의 사기꾼의 앞잡이 이끼골에서 조팔봉이라는 이름은 이제 욕과 같은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팔봉은 할머니네로 왔어요. 마당에 들어서며 숙모하고 불렀는데 예전에 막걸리를 들고 평상에 걸터앉던 때와는 사람 자체가 달라져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마루에서 내려다보았어요. 조팔봉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숙모, 나가 잘못했소.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갈 데가 없소. 할머니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마당에 선 조팔봉을 한참 내려다보았어요.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의 사과는 받아들이고 산삼차까지 내어줄 수 있었던 건 그 사람들이 속아서 그랬기 때문이에요. 독고칠의 거짓말에 넘어가 할머니를 압박한 것이지 처음부터 아기를 품고 덤빈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조팔봉은 달랐습니다. 이 사내는 돈을 받고 자기 피부치의 속사정을 팔았어요. 할머니의 약점을 알려주고 매일 찾아와 불안을 심었고 마을 회관에서는 하늘이의 어깨를 눌러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속은 게 아니라 알면서 한 거예요. 자기 노름빚을 갚으려고 숙모의 전 재산을 사기꾼에게 넘기려 했던 겁니다. 할머니가 마루에서 일어섰어요. 천천히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한 걸음 내려왔습니다. 조팔봉이 고개를 더 숙였어요. 할머니가 뭔가 따뜻한 말을 해줄 거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숙모였다면 그랬겠죠. 한숨을 쉬며 에이 이 사람아 하며 밥이라도 한술 퍼줬을 거예요. 그러나 할머니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조팔봉의 얼굴을 한번 보았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덜컹 하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빗장 거는 소리가 그 뒤를 이었어요. 조팔봉은 닫힌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돌아서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고 결국 이 사내는 고개를 떨군 채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깊어진 어느 오후 할머니와 하늘이는 뒷미산 정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정상 바로 아래 양지바른 언덕에 봉분 2개가 나란히 있었어요. 하늘이의 아빠와 엄마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들 내외의 묘를 이끼골 뒷미산으로 이장한 것은 산삼 소식이 알려진 직후였어요. 이 산이 지켜지는 한 아들 내외도 함께 지켜진다는 할머니의 마음이었죠. 하늘이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국화 한 포기, 코스모스 한 포기, 흙을 파고 뿌리를 묶고 물을 주는 아이의 손놀림이 더 이상 서툴지 않았어요. 이끼골에서 보낸 시간이 이 아이에게 흙의 온도를 가르쳐 준 겁니다. 할머니가 옆에 앉아 아이가 꽃을 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능선 위로 나뭇잎이 흩날렸고 멀리 이끼골 마을의 지붕들이 손바닥만 하게 보였습니다. 꽃을 다 심은 하늘이가 일어서서 할머니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잡목만 무성하다며 똥산이라 불렸던 산, 세금만 축낸다며 팔라고 재촉하던 산, 사기꾼이 덤벼들었던 산. 지금 이 산은 국가가 지키고 할머니가 가꾸고 12살 산주가 물려받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산이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하늘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아, 네 엄마 아빠도 여기서 보고 있을 거다. 네가 얼마나 씩씩하게 컸는지.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봉분을 바라보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방금 심은 국화와 코스모스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마치 알겠다고, 잘했다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처럼. 엄마, 아빠, 나 할머니랑 잘 지내고 있어. 이 산도 잘 지킬게. 약속해. 이 산은 영원히 지지 않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심고 할머니가 지키고 하늘이가 이어받은 이 산은요. 어떤 탐욕도 어떤 거짓도 이 산의 품만큼은 빼앗지 못할 테니까요. 오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인 박노순 할머니와 손자 하늘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봄날 인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